Sono stato contattato dall'Ordine dei Rosacroce. Mi hanno riferito che una delle 12 manifestazioni è stata accertata in Corea. 한국에서 악령이 발견됐다는 두 사제의 대화. 김범신 베드로 신부라고 신학교 시절부터 다들 소위 꼴통이라고. 그 악령의 존재를 믿고 있는 교계의 아웃사이더 김신부는 악령을 쫓는 구마의식을 허가받기 위해 주교를 찾았습니다. 부마자 이영신이라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김신부는 주교와 다른 신부들을 설득하기 위해 장미십자회와 12형상에 관한 얘기까지 꺼냈지만 그렇다면 분명 장미 십자회에서 추적 너머를 매겨 쫓고 있는 12형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 김신부는 다시 진지하게 간청하죠. 지금 한 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모호한 주교의 허가로 구마의식을 진행하게 된 김신부. 다음 단계는 구마의식을 도울 보조사제를 찾는 일입니다. 구마예식 보조사제라. 보조사제는 구마사의 말을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민첩하고 용감하고 대범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 고르는 척 해보지만 애초에 다른 후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영화. 그렇게 거의 내정되다시피 한 보조사제는 7학년 최준호와 같아. 줄여서 최부재입니다. 보조사제로 돕고 있는 그 수사 한 명이 좀 사정이 생겼나 봐. 설마 제가? 별거 아니야. 그냥 신부님 따라다니면 돼. 보조사제, 보조.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실제로 악역 있는 것처럼. 악역인 것 같아요. 저분이야? 12형상이? 이런. 학장 신부의 제안을 덜컥 받은 최부재. 그는 김 신부가 부마자로 간주하고 있는 영신에 대한 자료를 훑어보다가 녹음 테이프에서 김 신부와 영신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 영신아, 가려워? 신부님이 저 만지셨잖아요. 전에도 그러셨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내용을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뜻인지 해석해봤더니 도망가야 해. 몇 달 전 악령을 쫓기 위해 한국을 찾았던 장미십자의 사제들. 여기서 그 의식을 했던 거예요, 그죠? 이들은 구마의식을 통해 돼지 안에 가둔 악령을 서둘러 옮기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는데 그 차에 치였던 소녀가 바로 영신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영신에게서 이상 증세가 나타났던 겁니다. 한편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난 최부재는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김신부의 호출을 받고 구마의식의 준비물부터 챙겼습니다. 아 이제 겨우 정들었는데. 프란치스코의 종이라고. 수도승들이 악귀가 들린 숲을 지날 때 그 종을 치면서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악령을 봉인할 돼지와 악귀들이 두려워한다는 프란치스코의 종을 들고 김신부를 만나러 온 최부재. 최준호 부재입니다. 야, 그 돼지는 그 밖에다 좀 묶어놔라. 그 삼겹살집에 돼지를 때리고 양심도 없냐? 참고로 신부님들은 술 담배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네. 놈들은 범죄자랑 비슷해. 자기 존재가 알려지면 깊숙이 숨어버려. 들키는 순간 반은 증거나 다름없거든. 김신부의 간단한 사전 설명이 끝나고 곧바로 서울 시내 한복판 영신의 집으로 향한 검은 사제들. 여기야? 영신의 집이 서울 시내 한복판인 것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맞아. 그 명동 뒷골목이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명동성당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도 있고 서울의 딱 중심부에서 벌어지는데 맞아요. 되게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보조사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구마의식. 신부님, 저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혼수 상태 영신이 깨어난 걸까? 두 사제는 영신의 얘기를 무시하고 계속 기도문을 외우는데 봐도 놀래. 악령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악령들이 치를 떤다는 바흐의 음악을 틀고 다시 구마의식을 진행하는 두 사제. 구하시며 빛을 발하는 대천사들과 모든 당신의 성인들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반복된 기도 끝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악령. 그런데 이번엔 다른 목소리로 다른 언어를 구사합니다.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가장 큰 놈은 누구냐? 웬마이어는 프로테제스. 你们这些毛雷，这不能听到热心的声音。 또다시 바뀐 목소리와 언어. 네가 내 말을 들어. 악령의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몇 놈이나 나왔어? 언어로 내가 지나왔습니다. 사령들 다 나왔다. 4번 선. 어학원 출신 악령인 거죠. 파고다가 가까울 거예요, 저기 아마. 부마의식의 목적은 악령의 이름을 알아내 부마자의 몸에서 내쫓는 것. 이제 그 악령의 이름을 알아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베이스 영화가 한국에서 있다.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요. 좀비 영화의 첫 한국 영화 좀 비슷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나치스. 영화 검은 사제들의 가장 큰 성취는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흔치 않았던 오컬트 장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있습니다. 외국의 오컬트 영화를 통해 익숙하게 접했던 장면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을 무대로 펼쳐져도 최소한 어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군데군데 한국적 정서를 가미한 감독의 연출력도 한몫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 배우의 연기 호흡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중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의 절반가량이 구마의식으로 채워진 만큼 세 배우의 연기력과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그 어려운 걸 가뿐히 해낸 느낌이죠. 가능하다면 시리즈물로 제작돼도 좋을 것 같은 영화 검은 사제들이었습니다. 뭔가 몰입해서 봐서 러닝 타임이 생각보다 되게 짧다라고 생각. 맞았어요. 아 진짜 시간이 훅 갔어요. 네. 몰입도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도되는 오컬트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550만 명이 보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부님들이 영화에 이렇게 리드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런 유행어는 야 이게 서양 얘기잖아. 맞아. 이게 오멘 뭐 그렇죠. 아마 종신 씨하고 저의 나이 또래 사람들은 오멘. 오맨과 엑소시스트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잠식했던 진정한 악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컬트물이 악마의 씨, 뭐 엑소시스트, 뭐 오맨, 뭐 되게 많아요. 오컬트 무비란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악령, 악마 등을 주 소재로 다룬 영화를 말하는데 매니아층이 형성이 돼 있고 그렇죠. 그 검은 사제들은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이쪽에는 뭐냐면 엑소시스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이죠. 두 명의 신부. 네. 나이 든 신부와 젊은 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악령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소녀가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테마록이라는 소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마. 그렇죠. 네, 대부분 테마록을 영화하거나 테마록의 영향을 받을 땐 그 신비로운 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서 사실은 실패를 했다면 그런데 감독은 테마록에서 어떤 이야기 또는 소재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한국의 전통적인 그 토속신앙, 무당이라든가 그 귀신을 쫓는 박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천재 미소년 무당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힘을 합쳐서 사건을 해결해가는 얘기인데 그것이 들어오고 이를테면 장미 십자회 같은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되게 테마록에도 이제 그런 교황청 내에 악령을 그 심판하는 어떤 비밀 결사 단체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 설정이 있어줘야 예, 또 영화가 그럼요.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를테면 바흐의 음악 그 눈들하고 부르는 소리 있어는 사실은 테마록의 첫 번째 권에 아예 하나의 챕터로 돼 있는 소제목이에요. 네, 어떤 남자가 아침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이 떠 항상. 근데 뭐가 안 좋은 거야. 매번 무서운 꿈을 꾸는 거야. 뭐 이러는 챕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관객들에게 저것은 내가 처음 보는 한국의 엑소시스트인데 익숙한데 되게 땅에 척 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영화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런 힘이 있는 거고 감독님께서도 오컬트 영화 좀 좋아하세요? 좀비 좋아하시니까 또. 좀비 악마 이런 거. 저는 오컬트라고 하는 거를 처음 접한 게 오맨의 소설판을 처음 접했어요. 오멘 소설판.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표지에 보면은 그 오맨 영화 장면이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양복 입은 꼬마. 네. 워낙 어릴 때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실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르뽀 같은 건지. 르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그래서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좀비만. 아 그래서
그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했어요라는 대답을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별걸 그리고 저 오컬트 영화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좀비하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좀비는 아기가 없는데 얘는 아기밖에 없죠. 이건 이건 아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소희 씨는요, 오컬트 영화. 이런 류의 영화. 저도 사실 무서워해가지고 잘 못 보는데 이번에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다뤘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전 극장 가서 봤어요. 그리고 강동원 선배님이 나오니까 좀 덜 무서워지며 강동원 네. 컷으로 바뀔 때 한숨 쉬는. 강동원을 더 좋아하세요? 네, 아니야. 공유 강동원. 방금 되게 박슬기 씨 같았어요. 섹션 TV. 저희 촬영할 때 옆 스튜디오에서 강동원 씨가 검사회전. 검사회전. 검사회전 할 때. 네, 놀러 오셨는데 막 또 그때도 술렁술렁하더라고요. 그쪽 스태프분들은 공유 선배님 보러 술렁술렁. 오고 저희 스태프분들은 너무 훈훈한. 우리 여기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어디요? 여기 밑에 아는 형님도 아무도 안 가고. 아, 여기는 여기 그런 존재가 없다고요. TV로 보는 게 당연하죠. 예. 저희 올라오자 노인정인데요. 한혜주 선생님 얘기 나오고. 그동안 국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 오컬트 장르. 장재현 감독께서 그 중에서도 구마의식 이런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되게 낯설기 때문에 재밌는 게 있죠. 왜냐하면 카톨릭의 구마의식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교황청에서 승인을 한 구마의식이 있어요. 2014년에 네. 로마 교황청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구마 의식을 공식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국제퇴마사협회에는 30개국에서 사제 250명이 가입돼 있는데요. 사실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도 안수 목사님이 귀신 쫓는다고. 근데 뭔가 이게 되게 그로테스크하기도 되게 오래된 하고 기법들도 있고. 그리고 되게 세련돼 보이고 이를테면 청담동에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뜬금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상한데 한번 들어가 보고는 싶은 그런 힘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가톨릭 관계자와 무속인들을 만나서 자료 수집을 하셨다고 하네요, 감독님께서. 실제 존재하는 엑소시즘을 다룬 원서죠. 로만 예식서를 직접 읽으면서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재현 감독이 12번째 보조사제라는 단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과 싸우는 신부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감독인 거죠. 근데 또 정작 본인은 기독교인이시래요. 아하.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카톨릭에 대해 취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잠입 취재, 3년 신자 생활을 한 거지. 최근에는 이 절에 대한 영화를 또 하고 계신다고. 사바라고 마치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 씨가 나오셨던 것처럼 비주얼의 원탑이신 또 이정재 씨가 목사님으로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종교들은 다. 그러니까요. 종교 결국은 영화를. 여성 감독님도 한국적인 좀비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듯이 검은 사제들은 장재현 감독이 해외 오컬트 무비와 다르게 한국화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저는 무속인 나오는 장면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정화담 배우가 돼지 그거 하고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한국적이고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리얼하다. 되게 진짜 있을 법하다라는 느낌들을 되게 줬던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저는 살짝 지나갔는데 키 작은 무속인 여자분이 강동원 씨를 딱 바라보는데 힐끗 쳐다보면서 이렇게 갔는데 약간 뭔가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딱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장면이 바로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하고. 정말. 역시.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인정하는 듯한 이 사람 보통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환자가 지금 응급실에 있어. 근데 지금 심장 전문의랑 신경외과 전문의랑 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심장 잘 고치는데? 너 수술 잘 안 되면 이러면서 가는 느낌이 그런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게 무당을 그만두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새끼 무당과의 만남은 최부재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장면. 그래요. 그런 장면이었고. 저는 김윤석 씨와 강동원 씨의 조합을 보면서 버디 무비에 나오는 듯한 꿀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좀 안심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있어. 뭔가 뭐라도 하겠지 약간 이런. 근데 사실 버디무비라고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둘은 같이 나오긴 하지만
둘이 뭔가 어떤 무언가를 교류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할이 되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사제와 부제. 원래 엑소시스트가 뜻이 무당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엑소시즘이 귀신을 쫓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당인 거고 검은 사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귀신을 쫓는 강신굿의 영향권을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죠. 네. 그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네. 배워서 하는 세습 무당과 예. 신내림한 강신 무당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네, 김윤석 씨는 세습무당에 해당되고요. 강동원 씨가 강신무당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강동원 씨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악령 입장에서 앞에 강동원이 있는데 신과 함께 이 세상에 가고 싶겠냐고 얘가. 거기 가봤자 뭐 딱히 좋은 것도 없고 너무 잘생겨서 강동원 배우가. 강동원 속으로 되게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 또 이 영화 개봉 당시에는 이제 강동원 배우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또 사제복, 옷빨이 사제복에 또 대한 너무 좋기 약간 때문에. 멋있음이 있지 않아? 사제복 입으면. 근데 강동원 씨가 늘 영화에서 입었던 그 옷이 그 검사회전에는 죄수복도 그랬고 군도에서도 한복도 그랬고 늘 그가 뭔가 의복을 입었을 때 그 미스터 유니폼. 미스터 유니폼. 미스터 유니폼. 상 유니폼. SNS에 이런 말이 있었대. 강동원 품에 안겨 있는 돼지의 귀가 되고 싶다. 그 정도로. 우리 여성분들의 이 강동원 씨에 대한 어떤 판타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가토라는 사실은 그 세례명이 흔치 않아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 영화 보면서. 세례명이 뭐야? 아가토입니다. 누가 준 거예요? 제가 골랐어요. 남들 다 하는 거 싫어서. 그 안에서도 많이 안 쓰는 세례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이후에 아가토라고 세례명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리고 박소담 씨 얘기 이 영화 이후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댓글 보니까 김윤석, 강동원 보러 갔다가 박소담 연기에 놀랐다. 이 영화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하나도 안 봤대요. 일부러 따라할까 봐. 그래서 시나리오 읽고 상상력으로 잘한 것 같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들이 한 번씩 나와요. 소희 씨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세대 교체들이 한 명씩 나오면서. 한국 영화의 가장 큰 자산은 배우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수담 배우는 진짜 이 영화가 있고 박수담 배우가 또 주연을 했던 경성학교까지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신인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사실은 누워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상당 부분은 분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도 되게 그 순간순간에 영화 안에 그냥 확 녹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감정이잖아.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깼다. 개연성을 가지고 연기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거를 되게 잘 해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럼 그 목소리들도 다 박수담 씨가. 썩어가는 매도 같은 네 팔을 Rascogitas obscurta. 스첼리오바의 산시제다 쇼. Nos fuimos TV. 중국어, 독일어, 라틴어 모두 이걸 다 직접. 그랬죠. 알고 보니 박수담 씨가 능력자였네요. 이걸 다 직접. 박수담 씨는 스태프들이 다 있는 경기도 광주의 촬영장 분장실에서 머리를 싹 또 밀고. 여배우들 머리 밀 때 머리 안 밀어봤죠? 네, 저도. 지금 밀라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인데 캐릭터를 위해서 정말 한 거가 정말 대단하고 너무 대단한 연기를 펼쳐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예 집중해가지고 보게 됐어요. 오컬트. 이게 조금 이런 걸 시점으로 해서 조금씩 나와서 역시 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니아들이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탄탄한 매니아 정말 형성돼도 만드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타지들이 더 늘어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거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히어로나 판타지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되게 아이디어의 문제고 그래서 한국에도 장르 문학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문학적인 그 성과를 만들어내고 소비층이 생긴다면 영화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장르적인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반과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극에 달하고 거기에 기아까지 겹쳐서 들판마다 굶어 죽은 백성의 시체가 나뒹굴던 철종 13년. 참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 곳곳에서 밀란이 들불처럼 번지던 이 한 시대에 카트만 봐도 고생이 보이네요. 그 시대가 뭔 시대인지는 전혀 관심 없이 그럭저럭 살고 있던 하정우. 쇠백정 돌무치는
어느 날 나주의 대부호이자 악덕 주주인 조원숙의 아들 조윤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볼 양반께서 천하디 천한 백정을 무슨 용무로 불렀는가 하면 사람을 하나 죽여달라는 거였죠. 가축만 죽였나. 조윤도 또 사연이 있죠. 베테랑으로 치면 이제 유한 씨 역할인 거예요. 예. 소 돼지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는가. 수문양이면 어디 가서 여기도 주먹 하나 좀 나오네요. 만식이 여기도 나오고. 처음에는 돌무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넙죽 돈을 받아오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거사에 나선 그는 가축을 도살하는 것과 생사람, 그것도 아이를 가진 부녀자를 죽이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분이 사연이 있죠. 꼴쩍지근 해갖고 당시 못 오겠구만이라. 그래서 그는 돈을 돌려주고 의뢰를 거절하는데 그날 밤 돌무치의 가족들은 조윤의 부하들에게 갑작스런 습격을 받게 되고 이 일과는 아무런 관련도 아무런 죄도 없는 돌무치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끔찍하게 희생당하고 맙니다. 네. 타버린 머리카락과 함께 뚜껑도 같이 열려버린 돌무치는 양반댁으로 찾아가 한바탕 칼부림을 벌이는데 또 문제는 이 천하의 악당 조윤이라는 인물이 싸움을 정말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흑과 백이네요. 돌무치는 칼도 아니고 몽둥이도 아니고 부채에 맞아서 단숨에 제압당하고 꼼짝없이 처형을 당할 처지에 놓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돌무치를 구한 다음에 그를 데려가죠. 마블리 너무 귀여우셔. 돌무치를 데려간 사람들은 지리산에 은거하고 있는 의적, 여기 귀여운 분 그러니까 많네요. 조지. 탐관 오리들을 단죄하고 백성들을 돕는 도적패 지리산 추설이었습니다. 아 서부영화적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타란티노 영화. 타란티노 느낌도 많이 나고. 지리산 추설의 창설 이념을 잠깐 들어보자면 그러나 세상은 어느덧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니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추설에 합류하게 된 돌무치는 이름도 돌무치에서 도치로 바꾸고 드디어 영화의 주인공에 걸맞는 모습을 하고 추설의 행동대장으로 멋지게 활약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이 씬 멋있었어. 멋있죠? 그러는 동안 도치의 철천지 원수이자 나주 지방의 대부호인 조윤은 아주 착실하게 본인의 악명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동원 씨 나올 때마다 조명이랑 필터가 약간 달라. 좀 더 신경 쓰는.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여유가 되면 갚으시. 읽을 줄도 모르는 차용증을 하나 만들어 서명하게 하고는 그 땅을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요? 억울한 백성들이 관아에 호소를 해봐도 저놈들 매우 쳐라. 이런 짓을 하려면 부패한 관리와 손을 잡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지리산 의적패 추설과 나주지방 백성들의 공적 조윤은 숙명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제대로 붙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네, 정말 방아판 있네. 아니 저 옷 자체가 반사판이야 지금. 주인공 도치 또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철천지 원수와 만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나 몇 장면 등장하지도 않는 주제에 주인공보다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는 이 조윤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싸움 실력도 굉장하지. 이 팔자도 아주 들어본 게야. 그런 놈들은 원래 만나는 게 아닌기라. 에이? 싸움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추설패들은 먼저 도치를 보내서 조윤을 밖으로 유인한 다음 그동안 본진을 치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요. 아, 되게 대작이에요. 맞아요.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조윤이 백성들에게 빼앗은 땅을 전부 돌려주게 되었는가 싶었지만 조부자놈이 빼앗은 땅을 본래의 주인 앞으로 모두 돌려놓거라. 정작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조윤을 제거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단순히 칼부림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소드마스터급 아닌가요? 부상당한 도치를 구하기 위해 그와 1대1로 붙었던 추설패의 우두머리 대호는 이때 약간 왕조연 씨 같았어. 여기 그 머리. 그니까 백발마녀전처럼. 결국 살해당하게 되고 아 이성민 씨 연기 잘해.
추설패의 정신적인 지주인 땡추 스님까지 인질로 사로잡히고 말죠. 예뻐. 잘 어울려. 칼솜씨뿐 아니라 악랄하기도 천하에 비할 자가 없었던 조유는 니놈들의 산채는 어디에 있나? 관군을 잔뜩 몰고 추설패의 본거지에 나타나 대학살을 벌여버립니다. 윤종빈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는 밀란이라는 주제를 아주 무거운 톤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는 시대극으로 출발해서 액션 영화도 되었다가 무협 영화도 되었다가 도둑질 영화도 되었다가 중간에 서부 영화도 나와. 그리고 주인공 돌무치가 꺼내든 이 황당한 무기를 보면 저게 백범일지에 보면 나와요, 저 장면이. 아, 정말요? 추설이 정말 저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가 저렇게 빠르진 못했겠죠. 완전 장고잖아요, 이거 장. 그렇죠. 이 오래된 서부 영화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마카로니 웨스턴.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섞어 만든 이 영화는 리얼리티를 통한 메시지 전달보다는 재미로 보는 오락 영화에 가깝지만 부패한 지주나 관리에게 맞서서 이어져 온 밀란의 역사 또한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영웅보단 백성의 손에 들린 죽창에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악당에게는 더 공정한 최후겠죠. 군도 밀란의 시대였습니다. 야. 일단 군도는 한때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조선 웨스턴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웨스턴이라고 얘기하고 또 스파게티 웨스턴, 미국 거, 마카로니 웨스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웨스턴 영화 서부 영화예요. 존 웨인. 네, 존 웨인이 나오는. 그러니까 서부 영화는 기본적으로 유장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보안관이 주인공이에요. 마카로니 웨스턴은 이제 실제로 이태리 자본과 이제 미국 자본이 섞이면서 이태리 감독과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건데 뭐냐면 보안관이 나쁜 놈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반에 일진이 있어. 근데 이 일진을 물리치는 게 반장이 아니고 남을 괴롭히진 않지만 혼자 놀던 어떤 애가 다른 일진. 권력이 싫은 일진이 얘를 이기는 것. 악대 악의 대결. 그리고 되게 낭만적이에요, 폭력이. 그래서 이를테면 1대1의 대결을 할 때 클로즈업으로 되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뭐 총을 클로즈업 한다든가 이렇게 뭐 머리에 이렇게 바람이 날리는 걸 클로즈업 한다든가. 군도는 영화의 오프닝을 보면 명백하게 어떤 그 마카로니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장르를 오마주하며 시작을 하죠. 음악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선 사회는 저렇게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 말들이 거의 수인마 같은. 그러니까 종마들. 기본적으로 말이 귀한 나라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밀란의 혁명군이 말을 저렇게 타고 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는 그 성을 묘사할 때도 저렇게 그 황무지에 있는 성이라는 거는 되게 그 한국 조선적이진 않죠. 근데 감독은 일부러 그런 것들을 차용하면서 이 잘못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가진 자들,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는 민초하고의 싸움의 대결을 되게 그 경쾌한 그 마카로니 웨스턴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떤 주제는 되게 진지하지만 영화라는 건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좀 저희가 가사나 이런 데서 시적 허용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광해를 저렇게 갔다면 이상했겠죠. 광해는 엄청난 고증으로 가야겠지만 영화 초반 보다 보면은 이게 리얼리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미리 이미 툭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황당한 장면이 나와도 이해하시라. 세상에 어떤 그 전장식 소총이 저렇게 빨리 총알이 날아갑니까? 네. 근데 특히 이 영화는 저는 봤을 때 그 강동원 씨의 미모, 그리고 그거를 탄미적으로 묘사하는 감독의 시각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강동원을 일반적으로 멜로 영화에서 여주인공을 다루듯이 여주인공에게 가는 카메라의 기법이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찍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묘한 느낌도 좋고, 동원 씨 나올 때마다 조명이랑 필터가 약간 달라. 좀 더 신경 쓰는. 얼굴이 이쁘잖아? 그럼 자꾸 조명 더 치고 싶다? 그렇지. 그렇게 돼. 왜냐면 조명을 한 개 칠 때마다 얼굴이 달라져. 정우 씨 장면 나올 때는 반사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영화 군도를 떠올리면서 하정우 씨의 삭발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윤종빈 감독께서. 애초부터 뭐 하정우를 쓰려면 난 무조건 삭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원래 18살이라며요. 그러니까 거기서 18살. 공격하러 갈 때가 20살이에요.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22살. 내가 22이야.
야, 으따니 왜 그러나대? 어린 놈의 이게. 조선시대잖아요. 비누 없던 시대. 비누 없던 지금의 비누 없던 한 시절. 35세, 40으로 보면 그렇죠. 될 것 같아. 네. 비누 없던 시절. 근데 이 철종 시대와 추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역사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철종. 예. 예, 이게 영화 배경이 된 게 조선 철종 13년이고요. 철종 13. 1862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철종이 강화도령이잖아요. 예, 그냥 저기 배가 끊겨가지고 의식했던 왕. 강화도에서 그냥 행복하게 나무하면서 살고 사람을 그러니까요. 데려다 놓으니까 왕으로서 능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외척들, 그 유명한 안동 김씨들이 세도 정치를 하니까 얼마나 문란하겠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보면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인 거죠. 그래서 진주밀란이 일어나고 그런 배경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옛날 드라마를 70년대 후반에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임금님이 모른 척해야 돼. 모르는 건데. 임금님이 누나 알잖아. 누나 알잖아. 임금님이 궁에 들어가서 총각김치 달라 그래요. 그래서 막 이만 큰 진수성찬을 안 드시고 총각김치에 밥 먹고 그게 철종이었다고. 그렇죠. 네. 아이 모를라. 그래요. 근데 밀란이 많이 발생해서 진짜 저 때는 그 약간 관리들이 거의 왕처럼 그렇죠. 백성들을 주무르고 막 사실은 나라 자체는 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죠. 임진왜란과 그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착취하는 걸로 소수의 사람들이 먹고 살던 시대. 여기는 법적으로 아까 유아인 씨는 갑질이 허락된 시대는 아니잖아요. 거의 그냥 관리가 죽이건 살리건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던 거. 근데 이런 생각하면 한국 그 저희 이제 역사가 진짜 너무 그 힘든 것 같아요. 마음 아파요. 네, 한국사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 언제나 민중들이 고통스럽고 사실 그 갑질의 역사도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사실 조선 시대에서 일제 시대를 뛰어넘은 다음에 바로 근대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갖고 있던 그 마인드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다른 네,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네네. 보면은 의적의 개념이잖아요. 먼저 홍길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꺽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길산이 있었고 이 사람들 그냥 도적이 아니라 이제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민중운동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일본하고 좀 달라요. 일본에는 밀란이라는 게 없어요. 뭐 이기라는 게 있는데 아예 밀란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음도 안 마인드는 바뀌고. 개혁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우리는 아래부터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걔들 뭐라냐면 혁명이 아니라 유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니 소쇼와 유신이니 근데 일본 민중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그냥 되는 거야. 일이 처리가 되는 받아들이는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낸 영화가 7인의 사무라이잖아요. 그렇죠. 7인의 사무라이. 사무라이를 고용하게 되면 사무라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기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냐면 농담삼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중들은 취미가 뭐냐 국난극복이다. 국난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국난이 끊이지 않으니. 딱 오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외군이 굉장히 당황했던 게 뭐냐면 딱 와서 왕이 도망갔으면 백성들이 자기 편이 돼야 되는데 의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막 상상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인의 사무라이가 딱 이제 이 영화와의 대척점인 것 같아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예, 만약에 군도가 그 배경이라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농민들이 이 추설에게 돈을 주면서 요청하는 거죠. 이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용병처럼 와서 싹 죽여주고 돈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결국 그 농민의 힘으로 끝을 보는 것. 그러니까 그 의적의 힘으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착취받고 강제로 노예가 돼버린 그의 죽창으로 끝을 내버리는 게 이 영화인 거죠. 저기에 보면 추설이잖아요. 근데 백범일지에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백범일지 그 부분 읽어보면은 백범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어요. 거기서 김진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뭐냐 추설의 대적대 대장이었어요. 그 세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지리산 계열의 추설이 있고 강원도에 그다음에 목단설이라는 게 있었고 얘네들 의적이에요. 반면에 정말 도적대들이 있었는데 그걸 북대라고 하는데 아직 그냥 쳐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얘를 만나면 그냥 처형을 했대요. 처단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너는 소속이 어디냐?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으니까 비웃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걸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한테 들어보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냐면 우리가 명색이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거나 전략을 세우는 거나 저 도적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한애국단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알는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봉창 의사라든지 이런 독립운동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봉기에 숨어서 활동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직력에 대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전역에 발발한 정체불명의 좀비 바이러스 창궐, 서울역. 그리고 부산행 열차에까지 퍼지던 바로 그날. 외딴 길을 이용해 탈출 루트로 가고 있는 한대위와 가족들. 이 길이 맞는 거지 전함. 이쪽으로 훈련 한두 번 온 거 아니야. 그 길에서 사고 난 사람들을 마주하지만 우리 애기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들보다 가족의 안위가 우선인 한대위는 무작정 지나쳐버리죠. 간신히 일본행 배에 올라탄 그들. 동원이 괜찮아? 항로가 홍콩으로 바뀔 거랍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홍콩으로 변경되고 나 뭐 좀 물어보고 올게. 입구에서 사전 검사만 잘 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그들 사이에 잠복해 있는 감염자. 잠시 한대위가 자리를 뜬 사이 그 객실에 있던 조카는 이미 감염되었고 아들을 잃은 눈앞에서 더 이상 한대위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좀비들이 그래도 예의가 있는 게 감정적인 대사할 때는 가까이 안 와줘. 거리두기를. 조카를 두고 갈 수 없는 누나는 결국 감염자가 되고 겨우 매형만을 살린 채 홍콩으로 무사히 도착한 그들은 이젠 주변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반도의 난민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홍콩 마피아의 부름으로 모인 한국인들. There seems to be some people that are going back down into the peninsula to make their own fate. Zombies don't give a damn about all that gold and money which is just laying around there unguarded. 반도에 고립되어 있는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해 오라는 임무. 매형이 걱정된 정석은 마지못해 한국 행배에 오르고 불과 4년 만에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 저거는 다 CG겠죠? 건물 안에 고립된 좀비들을 뒤로하고 마침 발견한 트럭 앞에서 정석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채죠. 그때 좀비로 변한 트럭 기사를 빼내려다 클렉슨이 울리고 예상대로 일대의 모든 좀비들을 불러 모읍니다. 됐어.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생각한 순간 호련히 나타난 정체불명의 조명탄.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도 조명탄에 반응하는 좀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습격을 피하다 차 사고로 튕겨나간 정석. 좀비를 피해 철민은 탑차 안으로 몸을 숨기고 맨손으로 좀비들과 싸우던 정석 앞에 나타난 구세주는 살고 싶으면 타요. 그를 지켜봤던 어린 소녀 준이. 우면허의 현란한 드라이빙 스킬로 좀비들을 제지하고 완전 진짜 와. RC카까지 이용해 좀비들을 몰아낸 뒤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오는데요. 그런데 트럭 근처에서 좀비를 유인하는 자동차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저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나이트인가? 아니 같은 나이트는 아니에요. 아, 네. 그들은 바로 뭐하냐 이 새끼야. 631 부대. 황중사는 좀비에게 물린 생존자를 들깨 취급하며 아까 뭐 무서운 거 못 보신다 그래.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 잔인한 거. 직접적이지 않잖아. 뭐 아니 찌르는 걸 보여주지 않잖아. 칼로 이렇게 하는 거 안 보여줘. 일단은 안 보여줘. 보이지만 않으면. 일단 안 보이니까 그건. 한편 정석이 도착한 대피소는 4년 전 도움을 주지 못했던 민정의 두 딸 준이와 유진과 함께였습니다. 631 부대 본거지에 들어온 황중사가 물품 담당 김희병에게 원하는 것은 참치회도 아니고 고생했어. 가서 참치캔 하나만 가져왔으면 좋겠다. 나 소원이야. 소박한 참치캔 하나. 그마저도 이곳의 지휘관인 서대위 허락 없인 얻기 쉽지 않은데요. 서대님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 연기 되게 좋더라고요. 김희병. 저 여긴 지휘관입니다. 그 사이 트럭에서 발견된 철민. 숨바꼭질 하는 대로 들어가. 황중사가 그를 끌고 돌아간 사이 김희병은 트럭 안에서 달러 따발을 발견합니다.
뭐야 이거? 631 부대의 대장 서대위. 희망 없는 이곳에서 죽기를 각오하던 바로 그때 김희병으로부터 달러의 정체를 확인하곤 살아나갈 방법을 찾은 듯한데요. Hello, who are you? 한편 트럭의 정체를 알게 된 건 민정도 마찬가지. 그럼 위성전화는? 아마 트럭 운전석 옆에 하나 있을 거야. 지옥 같은 반도에서의 탈출을 위해 631 부대로의 잠입 계획을 구성합니다. 지금은 위험하니까 해가 지면 움직이자. 잡혀온 철민은 좀비 콜로세움에서 코리아 특급 번호를 부여받고 놀잇감으로 전락하는데요. 좀비 때의 공격에서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게임. 운 좋게도 첫 라운드는 생존에 성공했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황. 서대위는 탈출을 위해 황중사의 시선을 돌려놓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숨바꼭질 놀이의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 그래서 오늘 밤은 숨바꼭질 무제한 24시간 풀개방. 좀 이상하지 않냐? 약 먹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눈치 빠른 황중사가 서대위와의 대화를 요청하러 왔는데요. 아, 오셨어요? 왜 그래요? 뭐가? 부식 좀 챙겨달라 그래도 개밥 같은 거 주면서. 둘러댈 만한 이야기가 없어 보이는 서대위의 위기에 서대위님 저 김희병의 갑작스런 등장. 가만히 생각하던 황중사의 결론은 그런 사이야? 미안해. 이렇듯 황중사는 편견 없이 개방적인 데다 그 애들 어차피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해줄 테니까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눈치도 빨라 자리를 피해주기까지.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아요, 군인인데. 네. 과거에 631 부대에서 도망쳐 나왔던 민정은 정석과 함께 이미 침투를 완료한 상황. 물건을 확인한 뒤 망가진 위성전화만 확인한 바로 그때 김희병, 야, 너 뭐해? 빨리 가자. 서대위와 마주하게 된 민정. 오랜만이야, 서대위. 아, 민정 씨 살아 계셨네. 어떡하냐? 위성전화 가지고 있지. 응. 민정 씨. 민정은 서대위로부터 위성전화를 되찾은 후 돌려줘요. 빠져나가는데요. 그 사이 숨바꼭질에 투입된 매형 철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매형 철민을 구하러 온 정석. 괜찮아? 그의 총성은 631 근거지 주변을 배회하던 좀비들까지 유인합니다. 마중 가자. 철민을 만난 정석은 기지에 혼란을 일으키고 탈출을 시도하죠. 조닉빙이한 정석은 함대 위적 시절을 발휘해 적들을 제압해보지만 좀비의 공격에 그만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정석을 구하려는 매형의 일격. 그러나 황중사의 저격에 그만. 매형 철민의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석을 돕기 위해 631 부대 기지로 돌진한 민정.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제 민정을 쫓는 건 황중사와 부하들 그리고 서대위와 좀비무리 전체입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준이의 도움으로 인천으로 질주하기 시작하는 그들. 하지만 631 부대의 추격도 만만치 않죠. 꽉 잡아. 자동차 운전 실력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준이의 일격. 누구보다 길을 속속들이 잘하는 준이에게 631 부대의 추격은 애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저런 카체인신 찍은 것도 다 세트인가요? 차 안 다니는 길에서 찍고 이거는 다 이렇게 버추얼 이미지들은 따로 해서 합친 거군요. 고립된 좀비들까지 불러들여
631 부대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렇게 황중사는 참치캔 하나 먹어보지 못한 채 최후를 맞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인천항이지만 살아남은 서대위의 습격. 유일한 탈출 수단인 트럭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홀로 홍콩 행배에 도착한 서대위. Oh my god, do you know?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Thank you. 홍콩 마피아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사살하고 혼자 죽을 수 없는 억울한 서대위는 방에만 놓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이 인천항에 유엔군이 도착하고 민정이 뒤에서 그들을 엄호해주다 결국 좀비에게 고립되는데요. 엄마! 탈출만을 앞둔 상황. 정석은 민정을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음이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진심을 한 민정도 무사히 좀비 늪에서 탈출하죠. 그렇게 제외한 그들은 비로소 반도 땅을 벗어나는데 성공하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으로부터 폐허가 되어버린 반도에서 좀비보다 무서운 것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이기심이었던 것. 영화 반도였습니다. 이 영화는 부산행 후속작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고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8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대작이에요. 그 연상호 감독의 전작과 연결고리가 있죠. 이를테면 서울역, 부산행, 반도에 이르는 그 연상호 감독의 소위 좀비 월드의 뭐랄까요? 그 멸망 이후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얘기를 더 어두운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스펙타클을 만들었다는 점에선 이 세계관을 훨씬 더 확장시켜서 열어버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연상호 감독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반도 같은 경우는 그 방법론 자체가 사실은 부산행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행 같은 경우는 이 KTX라고 하는 이 기차 안에 이제 사람들 다 가둬놓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 총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마동석 같은 배우가 거의 뭐 좀비를 맨손으로 때려잡으면서 이게 좀비가 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이 반도에서는 이제 다들 총을 들고 있고 당신 뭐야? 또 완전히 또 열려진 공간에서 또 활약을 하다 보니까 치밀하게 좀 연구를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김민재 배우는 이 작품에서 연상호 감독님과 두 번째 작업을 함께 하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캐스팅 되신 거죠? 그 영화제 디플이었는데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 대표님께서 그 연상호 감독님이라고 했는데 아 영상원 나오셨어요? 그래서 영상원 감독님이라고. 네 그렇게 한 줄 알고 그때 감독님이 속으로 아 이 사람은 악역이다. 아 그 얘기. 이 사람은 진짜 악역이다.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날 현장에 갔을 때 또 직접 연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염력했을 때는 연기 정말 저렇게 하라는 건가? 약간 진짜로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디렉션을 해주시는 디렉션을 해주시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신뢰하게 되는 걸 생각들을 오픈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실 때 되게 좀 안심이 됐었어요. 제가 이건 약간 미담이긴 한데 하루 촬영이 끝나면 그날의 결과물을 스태프 배우들이 모여서 봐요. 그날 바로 그 현장 편집하고.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했어. 설명하지도 않고 쭉 틀어놓고 보면 다들 이렇게 박수 치고 이렇게 흩어져. 약간 연극할 때 느낌처럼 또 내일 다시 또 뭐 준비해야 될지 또 내일 기대되는 것도 있고 오늘 그런 경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위자 천번이야 이 새끼야. 야, 줘봐. 예, 알겠습니다. 폐허가 된 상황도 물론 끔찍했지만 631 부대랑 황중사를 보면서 아 정말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멸망 이후에 그러면 대부분 이제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부대가 군벌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민들에게 복무해야 할 군부대가 멸망 이후의 세계에선 갑자기 필요 이상의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벌화되면서 조금씩 누군가를 지배하고 학대하게 되면서 괴물이 되는 거죠. 야, 이 새끼 몇 번이야? 너 코리안 특급 할래? 코리안 특급! 그래서 황종사에게는 이를테면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은 권력자 하나의 표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 친구가 처음부터 숨바꼭질을 좋아했을 리가 없잖아. 너무 무섭거든, 지도. 그러니까 공포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앞전에 이제 홍콩에서 그 타시오라고 의뢰하는 사람도 황중사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홍콩 세계관에서요. 그러니까 충분히 누구나 그 어떤 조직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어떤 대표하는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